안녕하세요. 네, 저는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와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대한 지식들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강연자 우창윤 내과 전문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낮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금은 진료전담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같은 병원에서 예전에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끝난 다음에는 제 친한 친구 2명,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친구와 함께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저희는 의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고 또 매우 친숙해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이걸 조금 더 재밌게 뭐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에 결부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든 사람, all people이라는 전염병 경고 단계의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 선언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교역이 끊기고 여행자들을 위한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있고요. 저는 전 세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방역을 위해선 이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면은 정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모두가 이제 밖에 산책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체 잠잠해질 줄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불안해하면서 또 조금씩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들을 보냈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침 예전에 방을 호흡기내과 친구랑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빨리 접했었거든요. 작년 12월 말부터 중국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폐렴이 돌고 있다. 근데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지금 우한시가 패닉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저희 의사 친구들이 모이면은 마치 스포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죠. 왜냐면은 당시부터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세서 우리나라에도 올 것 같고 이게 언젠가는 정말 팬데믹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괜찮지만 저희 집에는 아직 1살이 되지 않은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당시에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됐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도 왔고 전 세계로 퍼져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저희 의료진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보건과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쉽고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더 유튜버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 이 그림을 좀 봐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드문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1960년도에 처음 이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게 보고된 이후에 이 위에 보이시는 이 4개의 A형이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라는 병을 일으키고 다녔어요. 정말 겨울 혹은 가을, 봄에 흔하게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감기의 한 10에서 30%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히 병원에 갔을 때 저희 의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혹은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경증이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누구나 다 낫는 거고 이렇게 또 경증이기 때문에 따로 치료법이나 예방을 위한 백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던 게 2002년도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 동물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오면서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폐면증을 일으키는 폐렴을 일으키게 됐어요. 당시에 급성 호흡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이 걸린 사람들이 폐렴이 생겨가지고 정말 호흡을 잘 못하는 그런 폐렴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당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한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단순히 감기였다면은 이 사스는 폐렴을 일으켜가지고 이 걸린 사람들의 한 20에서 30%는 혼자서 호흡을 하는 게 힘들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기관삭관을 한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해야 됐었고, 그 중에 심지어 10%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겨오면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게 바로 메르스예요.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도가 더 올라가서 감염된 사람의 한 50에서 89%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였고, 걸린 사람들의 약 34%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를 일으켜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다음 그래프 잠깐 봐볼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 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 치명률 같은 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앞서 말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낮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망자 수가 메르스와 사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일부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치명률이 약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5.4% 정도, 우리나라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7, 1.5 해서 2% 이하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치명률에 차이가 날까?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각 사회, 각 나라마다 의료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좀 의미가 될 만한 점을 짚어본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의료의 수준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이런 사망률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얼마나 환자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예요.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왼쪽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 신종 전염병이 왔을 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그래프예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낫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면역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감염병의 전체 시간은 좀 짧아지면서 아주 높고 짧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 오른쪽에 좀 누워있는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이 그래프는 이런 신종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을 때의 그래프예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걸렸다 낫는 사람들 자체도 적으니까 자연 면역을 갖게 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 전염병 전체의 기간은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걸리는 사람 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그래프는 막상 이 걸리는 사람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률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바로 우리 사회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한선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에는 의사 수, 간호사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아주 중증에 안 좋아진 환자분들, 그 환자분들도 중환자실에서 우리 호흡을 도와주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2주나 4주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은 우리의 면역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그분들은 다시 소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침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뾰족한 그래프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의료 시스템 그 수용력의 한계치 위에서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돼요. 이게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곳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 우리 병원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만을 위하진 않아요. 이 안에는 매우 다양한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의료 시스템 수용력 한계치 이상이 발생하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망률로는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자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눕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이 그래프를 조금 눕힐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잠깐 봐볼게요.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실제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분에서 채취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3D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평면으로 보면은 뭐 왕관 같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도 있는데요. 그냥 딱 보시면은 아주 동글동글하고 울퉁불퉁한 구에 뭐 뼈다귀 같은 스파이크들이 막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 뼈다귀들의 스파이크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이 오돌토돌한 동그란 구의 표면은 주로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의사들이 왜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씻으라고 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으면은 그냥 씻어서는 잘 안 씻어지잖아요. 비누로 씻어야 뽀득뽀득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비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게 되면은 앞서 말한 이 겉표면의 지질이 깨지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사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이 60% 이상 있는 걸 쓰라고 하는 이유가 알코올이 60% 이상이 되면은 이 뾰족뾰족한 단백질 그리고 혹은 지질의 변성을 일으키게 되거나 파괴해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 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력이 높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동그란 구에 박혀 있는 이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여기가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달라붙는 곳이에요. 달라붙는 곳인데 얘네가 모양이 달라져서 우리는 공격을 못해요. 근데 얘네는 우리 몸의 세포에 더 잘 달라붙게 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배출되는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홍콩에서 진행된 한 연구진이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흔히 말하는 독감 바이러스죠. 독감 바이러스를 이제 코에서 채취했을 때 약 500만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코에서 면봉으로 했을 때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재생수, 그 굉장히 그 많은 숫자가 번식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몸이 공격을 못하고 우리에게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잠깐 다음 이제 그림을 좀 자세히 봐볼게요. 이 아까 말한 그 오돌토돌한 스파이크 있잖아요. 그 스파이크가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어떤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AC2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 접근을 하면은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 세포막과 융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거대한 세포는 불쌍한 이 거대한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코에 있는 점막일 수도 있고 입 안에 있는 점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 뒤에 있는 점막일 수도 있고 우리 폐에 있는 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그림을 좀 봐볼게요.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물질인 RNA가 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배출이 돼서 세포 안에 세포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얄미운 바이러스의 RNA는 자기 것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 불쌍한 숙주 세포의 모든 자원과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전물질인 RNA를 막 복사하고 자기를 구성하고 있던 단백질들을 막 만들어요. 올고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그런 다음에 다시 N의 모양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세포를 떠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숙주세포, 우리의 입안에 있는 점막, 우리 목 뒤에 있는 점막, 우리 폐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늘려서 우리의 그 세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에 1960년대부터 막 전 세상을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들은 그냥 감기를 일으켰는데 왜 하필 얘네는 폐렴을 일으킬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잠깐 봐볼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와 입 뒤쪽, 이쪽에만 감염을 일으키면은 그냥 감기와 비슷한 증상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세포에 어떤 수용체가 있고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이 ACE2 수용체가 우리의 기관지나 아래 폐포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일부 이 상기도 우리 코나 이 목 뒤에도 붙을 수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에서도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면 그렇게 중증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숨쉬기가 힘들까? 이런 걸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의사로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그림을 다시 봐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 코와 목 그리고 기도, 기관지는 다 그냥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 기관지나 세기관지에서 실제로 호흡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호흡은 이 말단, 이 그림에서 보이는 동글동글한 폐포에서 실질적인 호흡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폐포까지, 동글동글한 폐포까지 공기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동맥에 산소를 주고 우리 정맥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밖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거는 이 폐포인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폐렴이 생기게 되면은 이 폐포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폐포의 막이 두꺼워지고 안쪽에 농 같은 그런 플루이드라고 하는 액체들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이 폐포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분명 이 공기가 우리 폐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호흡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제 감염이 되신 분들은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호흡이 어려워지면은 인공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면역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소생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서 말한 대로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해서 그런 인공호흡기의 개수 이상으로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